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예요. PTSD를 이기는 5가지 방법. 기존에 말하던 것들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올해 발표된 그런 연구 결과까지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PTSD에 관련된 처음 듣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집단 트라우마의 해소를 접근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래요. 먼저 좀 웜업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5가지 오해라는 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캐서린 씨의 글입니다. 첫 번째 오해부터 한번 보자고요. 트라우마는 당신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일회성의 끔찍한 사건이다. 맞는 말 같죠? 일회성 사건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충격, 쾅 받은 거가 끝이 아니라 그냥 만성적으로 어딘가에 노출되어 있는 거. 생활 환경이 너무 혼란스럽다거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맨날 싸워. 이것도 트라우마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어린 시절 내내 이런 정서적으로 방치가 됐다. 이것도 트라우마일 수 있다는 거고. 아니면 어떤 빈곤 상황이나 어떤 인종차별.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가 좀 덜한 나라지만 이런 사회적이나 시스템적인 그런 요인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DNA 자체에 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서 부모한테 자식으로 환경적인 게 아니라 그냥 유전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니까 일단 오해부터 좀 풀고 넘어가자고요. 자, 두 번째. 트라우마는 항상 PTSD로 이어진다. 맞을까요? 아니니까 여기 나왔겠지. 일단 이거 5가지는 다 X인데 뭐가 X일까요? 항상이 아니라는 거지. 트라우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지만 실제로 사람들 중에 PTSD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10%가 보통은 안 되거든요. 6%에서 8%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PTSD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건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트라우마는 항상 장애가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아닌 걸 알고 있죠. 이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고요.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개념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게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성장만 따져도 절반이니까 트라우마가 PTSD 아니면 영원한 장애를 주는 거는 당연히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트라우마는 그 사람에게 직접 발생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만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뒤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로 하고. 5번째는 트라우마는 뇌를 영원히 변화시킨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도 계속해서 뇌는 변하고 있거든요.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노인이 들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면 그거에 맞춰서 뇌가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뇌는 굉장히 유연한 기관인데 저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영원히 변한 채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좀 희망적인 얘기도 있고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 저 네 번째. 직접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연구를 먼저 좀 보자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5가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한 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를 이야기하기 위해 PTSD의 전염성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트라우마 사건을 자주 겪고 옆에서 듣는 그런 응급요원, 경찰이나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가족들, 이 간접적으로 PTSD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 아예 최신판에는 이걸 인정을 했어요. 외상 사건을 겪지 않아도 트라우마 사건을 겪지 않아도 PTSD 진단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희생자거나 그걸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듣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PTSD가 있는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 중에 10%에서 20%, 연구마다 좀 갭 차이가 있죠. 근데 최소 1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 PTSD인가 봐 라는 느낌을 감지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수치인 거죠. 왜냐면 PTSD를 겪는 환자가 있을 때 그 사람과 접하는 치료사, 응급요원 관련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합쳤을 때 5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 1명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치가 되는 거죠. 그 네덜란드의 심리학자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뇌의 영역하고 우리가 상상해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처리하는 뇌 그 부분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는 이 사람이 상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본 건지를 구분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적으로 듣고 내가 그거를 자꾸 떠올리면 그걸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기억 속에서는
그것을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해버린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 PTSD가 전염되기 쉬운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가족이라던가 치료사인데도 이 사람과 좀 감정적으로 좀 많이 밀접한 그런 치료사일 수도 있겠죠. 서로가 많이 친한 그런 관계가 됐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더 취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을 뜻한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인데, 이야기의 해리성 처리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거든요. 좀 풀어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가 현실감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내 세상 속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땐 내가 듣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는 또 다른 내가 듣는 거지. 그냥 현실에 그냥 이성적인 내가 듣기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얘기니까. 근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PTSD 환자의 말을 들으면서 분리되잖아요. 원래 나랑 그렇게 해리가 되면 내가 그걸 이성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경험한 건지 아니면 내가 들은 건지 이거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된 내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들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예시를 들어주는데, 이런 PTSD를 겪는 사람, 그런 트라우마 상황을 겪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전염될 수 있다는 개념을 얘기 드렸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연구와 다른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원치 않는 생각을 멈추는 법 하면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1980년대 한 중반쯤에 했던 백곰 실험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실험을 하러 온 학생들이겠죠? 피험자들한테 백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백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 백곰 생각이 더 나거든요. 그래서 5분 동안 백곰 생각을 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날 경우에 종을 치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평균 1분에 한 번 친다는 얘기예요. 5분 동안 5번이 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람들은 원치 않는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할수록 원치 않는 생각은 더 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기존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기억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거에 관련된 연구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다니엘 쉑터가 한 말인데, 기억 억제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다. PTSD가 있는 사람들은 이 기억을 억제하는 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주장이 왜 나왔냐? 백검 실험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다른 실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싱크 노싱크 실험인데, 지금 오레곤 대학의 앤더슨 박사의 실험이거든요. 일단 32명의 대학생들한테 연상하기 쉬운 단어들을 조합해서 준 거예요. 주사, 의사, 여행, 바지, 잔디, 소고기. 주사랑 의사는 연상이 되죠. 근데 저기 이제 여행 바지는, 저 바지가 이제 팬츠여가지고 좀 편한 바지, 주름이 안 가는 편한 바지. 그래서 여행 갈 때 많이 입는 그런 바지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팬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잔디, 소고기, 이거는 이제 잔디에서 바베큐 파티, 소고기를 굽는 그런 파티를 연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연상이 가능한 조합들을 만들어서 40개의 단어쌍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걸 외우라고. 그래서 먼저 다 외우는 거죠. 그걸 외운 다음에 첫 단어를 먼저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한 그룹이 있고, 다른 그룹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첫 단어를 들어도 두 번째 단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 기억을 억제하는 거지. 이렇게 억제를 한 그룹들은 점점 단어쌍을 잊게 돼서 나중에는 첫 번째 단어를 듣고도 두 번째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백곰 실험하고 굉장히 다른 결과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기억을 억제하는 개념이 아니죠. 백곰이란 기억을 가지고 이 기억을, 이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억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면, 이거는 어떠한 A 단어를 가지고 B 단어를 인출하는 것, A 단어에 연관된 기억 단어를 꺼내서 내가 다시 떠올리는 거를 억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곰 실험하고는 다른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아니면 순간적으로 어떤 기억이 떠오를 때 그걸 침습적 기억이라고 한단 말이야. 갑자기 침입해서 나를 습격하는 것 같은 그런 기억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아까 백곰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이 띵크 노싱크 실험에 가까울까요? 이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을 떠올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가 팍 떠오른다는 거지. 그거를 억제하면 내가 평소에 어떤 것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이 서서히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트리거죠. 촉발하게 만드는. 그거에서 나의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것, 그 연결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연결이 끊긴다는 거지. 이건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백곰 실험하고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앤더슨 박사가 실험을 했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이후로 추가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2000년대 중반에 영상 실험을 거쳤습니다. 뭐 뇌의 영상을 찍은 거죠. 여기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전두엽. 전두엽에서 뭐예요? 자기 행동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뇌에서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억제 신호를 보낸대요. 기억을 억제하려고 하면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데서 야, 기억 억제해 라고 신호를 실제로 보낸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보내다 보면 실제로 그 기억이 억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했던 거고 뭐 한 2005년에 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10년이 지나고 추가로 발견한 게 이렇게 지금 해마의 억제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게 해마가 영향을 받아요. 전두엽한테 이거 기억 꺼내지 말라고요? 전두엽 기억 꺼내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10초 최소한 10초 이상을 그 기억을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내가 더듬더듬 꺼내려고 10초 동안 애를 써봤자 기억이 안 꺼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기억 억제라는 게 성공해서 계속해서 이 전두엽이 신호를 보내는 이 기억 억제 신호가 이렇게 해마 기능이 억제된 이 상태를 뭐랄까 기억 상실의 그림자, 건망증의 어둠, 뭐 건망증의 그림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순간적으로 안 나면서 이렇게 탁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느껴지죠.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어둠, 순간적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10초가 넘는다는 거예요. 기억 억제, 전두엽이 기억 억제 신호를 보냈을 때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기억 억제를 딱 보내면 그만큼의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마를 억제하는 결과 해마 기능이 결국 저하되고 결국은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억 억제는 결국 그 기억을 꺼내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꺼낼 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실험했어요. 올해 실험한 거예요, 이거는. 올해 MRI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전두엽이 행동을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려다가 안 하는 행동을 참는 거나 이 생각을 억제할 때나 전두엽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억을 억제할 때는 전두엽이 해마한테 시키는 거고 행동을 억제할 때는 이 전두엽이 운동 피질에다가 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엽이 시키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시키는 말투는 똑같은 거야. 야, 하지 마. 이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누구한테 시키느냐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전두엽에 활성화된 이 억제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된 패턴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이걸 가지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참을 수 있다면 기억 억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 우리의 전두엽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최신 뇌과학에서 다른 연구들이 또 있어요. 또 볼까요? 이거는 이제 막스 플랑크 인간인지 뇌과학 연구소에서 올해 한 실험입니다. 이것도 이 37명한테 어떤 재난이나 사고, 부상 이런 사진을 보고 중립적인 단어를 연상하도록 해서 기억을 억제하도록 그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쨌건 이런 중립적인 단어를 연상하도록 계속 했으니까 거기서 원래 떠오르던 그런 비극적인 그런 상상과는 다른 연상을 계속 해야 하는 훈련을 하는 게 된 거죠. 뭐 간접적으로나마. 그래서 그런 비극적 장면의 기억을 억제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덜 생생해지는 것을 뇌를 촬영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 비극적인 장면을 떠올릴 때 보이던 이 뇌의 활성화 패턴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억을 억제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비극적 장면을 덜 생생하게, 어쨌건 생생하지 않아졌을 거 아니에요. 덜 생생하게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뇌는 그 기억이 왜곡돼서 재현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비극적인 장면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억제 프로세스는 기억을 덜 나게 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기억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에 붙은 내 감정도 변화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문에서는 그 포겟이랑 로스트 오브 메모리를 조금 섞여 있긴 한데 대부분은 포겟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거는 아니고 기억을 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떠올리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떠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 로스트 오브 메모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론은 이 억제된 기억은 무의식 속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반론은 있을 수 있다. 아직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연구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근데 어떻게든 연구로 풀어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올해 한 실험이니까 저런 반론에는 또 이제 추가적인 뇌 촬영과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등장하겠죠. 롤랜드 비노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는데, 기억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그 기억을 더 이상 떠올리지 못한다는 거다. 기억을 생생하게 재현하도록 하는 뇌는 활성화 패턴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억을 생생하게 재현을 안 하는 거지, 뇌가. 이게 안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기억 억제 그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거에 관련된 실험도 있습니다. 기억 억제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주장하는 실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기억 억제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우울증을 알아서 기억 억제를 잘 못하게 됐을까? 기억 억제를 잘 못해서 우울증을 앓게 됐을까?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웃으면 행복하죠. 행복하면 웃죠. 행복하면 웃는 게 맞아요. 그런데 웃으면 행복해지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기억 억제를 잘 못하는 이 연구 결과가 2003년도에 트리니티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 억제 훈련은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전두엽이 해마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얘가 어쨌건 10초는 말을 듣잖아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기억을 억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억제 능력에 문제가 있을수록 이런 비자의적인 생각, 이 비자의적인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이제 강박적인 생각이나 잡념 이런 것들이 자꾸 끼어 들어오는 거지. 이런 내가 의도치 않은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걸 또 되새김질한다는 거야. 계속 내가 그걸 불러일으킨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기억의 통로를 더 키운다는 거죠. 더 튼튼하게 강화시킨다는 거지.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그걸 억제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까 마치 백곰 실험처럼 내가 그 기억을 대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 억제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실험의 결과예요. 그래서 자꾸 나쁜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이들은 기억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되새김질하는 이런 사고 습관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어렵겠어요? 이걸 그동안 계속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통로를 내가 키워놨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그걸 되새김질하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과거 사건을 계속 되새기고 아니면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 걱정스러운 생각을 계속하도록 내가 내 뇌를 그동안 계속 훈련시켜온 거야. 거기가 튼튼해진 거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그게 이제 이런 연구를 했던 저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추가로 이제 침습적 생각, 갑자기 침입해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연구들도 있는데 앤더슨 박사가 이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게 있어요. 2016년에. 트라우마 반응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비디오를 보고 거기서 회복하는 힘은 억제 능력, 기억을 억제하고 생각을 억제하는 능력과 연관이 있다. 회복이 빠른 사람들, 그걸 잊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실험을 하고 다음 날에도 이런 침습적 기억,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게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그 트라우마 반응을 유발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020년에 이거와 관련된 25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결과는 이런 겁니다. 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원치 않는 기억을 잘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하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해야 정신이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를 조절하는 힘이니까 그게. 반면에 불안증이나 PTSD,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기억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잊는 능력은 정신건강에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베노이트 박사인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기억을 억제하는 이런 메커니즘. 이거는 우리를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라는 말까지도 했을 정도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그 트라우마와 그리고 기억이나 이런 것과 조금 상반되는 그런 이론들도 중간중간 껴있죠. 침습적 생각과 PTSD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2015년에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가 있었죠. 거기서 생존한 10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 2020년에 한 실험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최근 실험인 거죠.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건데요. 이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동안 뇌를 스캔한 거예요. 이런 뇌를 직접적으로 스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연구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절반 정도는 PTSD를 앓고 있고 나머지는 PTSD를 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험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비교할 수 있는 군의 집단의 크기가 비슷하니까. 두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PTSD를 앓지 않고 있는 그룹은 기억 억제에 더 뛰어났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겪고도 PTSD를 겪지 않는 쪽은 기억 억제를 더 잘하는 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과 해마나 이 기타 뇌 활성화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트라우마를 겪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회복하는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그런 생존자들은 더 효과적인 조절 메커니즘, 전두엽이 얘네들한테 자신을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엽으로 나의 행동을 제어도 잘하고 그리고 기억도 제어를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을 억제하는 것은 트라우마와 연관이 있다. 거기 관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그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근데 아마 재작년에 한 실험이니까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침습적 생각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 기억 인출 억제, 기억을 꺼내는 것을 막는 거는 이런 부정적인 기억을 희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재통합하는 걸 억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억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억이 우리가 이제 쫙 책장이 있고 아니면 뭐 컴퓨터 파일처럼 클릭 해가지고 그 폴더 안에 어떤 기억이 있는 것처럼 딱 끄집어내서 마치 인사이드 아웃에서 이렇게 막 있고 구슬 하나가 기억 하나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미지화를 시켰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기억은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이게 뇌의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시각, 뭐 청각, 아니면 뭐 이런 정서적인 거, 그 안에서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게 뇌의 각각 부분에 막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뉴런 이런 경로를 따라서 막 기억되고 있다가 어쨌건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얘네가 헤쳐 모이는 거지. 쫙 헤쳐 모여가지고 기억들이 통합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의 재통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재통합을 하는 건데 기억 인출 억제는 그 재통합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통합이 억제되면 어떡하겠어요? 기억이 이런 뭐 얘네가 헤쳐 모이질 않으니까 기억 자체가 안 떠오르는 거 당연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거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내가 그때 무슨 감정이었는지 느낌이 안 오는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기억의 재통합을 억제할 수 있다는 말이 이제 그 말이거든요. 과거에는 이 기억 인출 억제 기술은 이제 기억을 다시 일단 떠올리게 해서 기억을 변형하기 쉬운 상태로 되살린단 말이에요. 일단 헤쳐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프로프라노돌을 투여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 재통합되는 걸 막는 거거든요. 얘네들 쟤네가 타겟이야 이렇게 딱 해갖고 막는 거거든요. 저 프로프라노돌은 이 동물 실험에서 기억 재통합 이거를 차단하는 걸로 확인이 된 물질이에요. 어쨌건 저렇게 해서 이제 막는 이제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런 거 말고 임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이제 기억을 억제를 훈련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상담을 해서 어떤 기억이 억제되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기억 억제가 우울증이나 이런 뇌와 연관이 있다는 것 자체, 이 실험 자체가 지금 최근의 실험이잖아요.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2020년 실험 아니면 뭐 2022년 실험 뭐 이렇게 되니까 거의 뭐 올해 뭐 작년 이렇게 막 연구 결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임상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불분명하다는 거죠. 어떤 그런 게 더 유효하다 이런 거에 대한 증명은 아직 덜 된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 중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억 억제를 연습시키는 거다. 연습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앤더슨 앞에서 봤던 싱크 노싱크 과제 수행을 반복할수록 이 기억 억제 능력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뇌의 가속성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뇌가 더 저렇게 강력해지는 면이 저 전두엽의 통제력이 더 강해지는 게 더 빠를 수 있겠죠. 물론 뭐 이걸 뭐 속도로 비교하는 건 조금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정적인 기억이나 무서운 거에서 연관되던 그런 것이 떠오르던 어떤 것들이 더 이상 그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이 노스윙크 훈련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장애로 넘어가 버렸을 때 기억 조절에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겪고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 문제가 오래돼서 완전히 장애에 가까운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예요. 효과가 없다는 아니에요. 어떨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계속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허텔 박사의 연구에서는 이 우울증 환자한테는 조금 더 우회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 그냥 기억 억제하라. 이거로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억을 억제시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떤 오브젝트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기억이 떠오르는 그것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주사에서 의사였다면 주사에서 어린 시절 장난감으로 갖고 놀던 그걸 같이 갖고 놀던 소꿉놀이 친구를 떠올리게 한다거나, 물론 이거는 좀 힘들겠네요. 그쵸? 주사가 너무 가까이에 있는 소재니까. 어쨌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새로운 생각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기억 억제는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인데 그것을 이제 이 사람한테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우울증 환자한테는 조금 더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전적인 과거의 이런 인지행동 치료 이런 데서는 환자가 어떤 괴로운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그것이 나한테 주었던 의미나 이런 것을 잘 해석해보라, 그것을 마주하고 그거에 관련된 감정을 잘 배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격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기억 인출 억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재해석이 불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오늘 가장 많이 등장한 앤더슨 박사죠. 앤더슨 박사의 말로는 단지 생각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빈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멈춰진 생각은 다시 들어오는 경향이 없다. 내가 그것을 다시 자꾸 끌어들이고 자꾸 관련된 것을 끌어오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번 내가 멈추려고 해서 멈춰진 생각은 쉽게 다시 침습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앤더슨 박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침습적 생각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은 수면이에요. 잘 자는 거. 이것도 되게 최근 연구거든요. 2021년이니까. 요크 대학의 연구인데 수면 박탈. 잠을 못 자게 해버리면 이 원하지 않는 기억을 억제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자들한테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잠을 잔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침습적 기억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해버린다는 거죠. 장기간 잠을 못 잔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러면 이런 침습적 기억이 더 심해지고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침습적 기억을 제어를 못하니까 그게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침습적 기억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잠을 또 못 자. 그럼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침습적 기억이 심하니까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잘 못 자니까 침습적 기억을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악순환.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잠을 잘 자는 게 이런 침습적 생각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침습적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조금 새로운 개념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실은 이 연구의 시작은 조금 됐어요. 장내 미생물이 PTSD를 치료한다? 무슨 얘기예요? 똥 상태예요. 똥의 상태가 PTSD를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에서 한 실험인데, 지금 그 결과는 이 장내 미생물들을 잘 조절하면 스트레스나 불안하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PTSD를 겪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실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시작은 이제 2017년도에 되게 좋은 이제 박테리아를 쥐한테 주사를 한 거죠. 그리고 주사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막 크고 되게 막 공격적인 그런 쥐들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를 안 주입받은 쥐들은 거기서 막 스트레스 받고 쭈구리 되는 거지. 근데 저 좋은 박테리아를 딱 주사 받으니까 얘네들이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조금 더 대항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얘네들의 대처가 훨씬 더 탄력적이고 얘네들한테 유효한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잘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는 이게 어떤 특정 세균을 잘 이용하면 PTSD를 예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랑 남아공의 공동 연구도 있었는데 이 소화기관의 박테리아의 구성 차이가 트라우마의 취약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다라는 결과가 나온 연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의 연구에서는 이건 캐나다에서 했던 연구인데 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게 PTSD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등장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실험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어떤 실험은 유효하다라고 결론이 나는 실험들도 있어요. 현재. 그래서 우울증이 장내 미생물하고 관련돼 있다는 연구는 이미 그 결과는 많이 나와 있고 이것들이 PTSD와 연관이 어떻게 있느냐는 지금도 계속해서 실험 중이고 연구 결과로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장내 미생물을 얘네들을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우울증을 예방할 건가, 어떻게 PTSD를 치료할 건가, 아직까지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현재는 이제 연구 중이고 실험 중인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유효한 방법이냐? 이거는 유효한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들리는 결론입니다. 5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5가지 말씀드리려고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그냥 떠도는 이야기 취합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닌 거 느끼셨을 거예요.
PTSD가 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유효한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만든 5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전염에 유의해라. 나의 뇌는 시각적인 처리와 상상의 처리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전염될 수 있어요. 그것을 소재로 누군가랑 얘기를 할 때. 두 번째, 앞에서 굉장히 많이 한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된 이야기일 수 있겠죠. 싱크 노싱크 실험에서 나온 것처럼 기억을 억제하는 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연상되는 기억. 내가 그 억제가 힘들다면 이 기억을 가지고 다른 것을 연상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운동을 하면 몸이 강해지죠. 근데 처음 운동을 하면 몸이 아파요. 그런데 이거 운동은 아픈 거구나 하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결과는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이 강해지려면 그 아픔을 견뎌야 되겠죠. 근육을 만들어야 돼. 처음에는 억제가 나의 억제 방식이 백곰 실험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떠올려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험 2가지 비교해드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충분한 수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충분한 수면을 하지 않으면 기억 억제가 안 돼요. 기억 억제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식이섬유 많이 먹기. 이건 면역력 높이기. 어쨌건 면역력을 높이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는데 이 식이섬유 자체가 장내 미생물에 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음으로써 우리의 우울증이나 아니면 PTSD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잘 자고 좋은 거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또 그 말이 맞는 거야, 실은. 좋은 생각하고 잘 자고 잘 먹어라. 이 말이 100% 맞는 말이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는 안 했는데 트라우마의 이유는 모르겠는데 효과적인 방식으로는 EMDR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이게 눈동자를 좌우로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 혼자 굴리는 게 아니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눈동자를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트라우마 기억을 조금 이제 바꾸는 그런 방식인데 그거와 유사한 게 테트리스예요. 테트리스가 그거 막 그만큼의 효과는 아니겠죠. 근데 그런 방향의 효과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트라우마 반응이 일어날 때 기억 억제를 하고 물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일단 호흡을 통해서 일단 가지런한 호흡을 만들어. 나는 호흡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 몸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호흡을 충분히 해서 천천히 만들고 그리고 꼭 테트리스가 아니어도 돼요. 뭐 다른 게임 해도 되겠지. 근데 이제 이 화면에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고 약간 어느 정도 뭐 흑백이 아닌 요즘엔 흑백인 게임이 어디 있겠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PTSD 반응이 없는데 굳이 뭐 테트리스 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힘들 땐 뭐 저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저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모아서 드린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좀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으셨길 바라요. 이것으로 제가 하는 방식에 애도를 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 편 더 소개드릴 내용이 있어서 그것까지 해서 이제 LBC는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